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3일 헬스테크 도스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이 임상시험의 1상부터 3상까지를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특히 AI의 완벽해 보이는 능력, 그 환상과 병원이라는 진짜 현실에서 부딪히는 거대한 마찰력, 그 사이의 아슬아슬한 간극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완벽하게 통제된 테스트 트랙 위에 놓인 수십억 원짜리 천마력 하이퍼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트랙 위에서는 진짜 날아다니겠죠. 모든 속도 기록을 다 갈아치울 겁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공학의 기적을 비 오는 화요일 퇴근길, 포토홀 푹푹 패여 있고 보행자들 튀어나오는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마지막 관문, 즉 라스트 마일 문제입니다. 자율형 AI가 과연 지금 당장 우리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 완벽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진단과 실용성 사이의 간극.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진짜로 마주하는 마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AI가 의사 면허 시험 다 통과한다, 진단율 엄청나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데이터만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응급실 환자 분류에서 67%였던 AI의 정확도가 환자가 완전히 입원하고 데이터가 쌓이면 무려 82%까지 치솟습니다. 인간 의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게다가 최근 연구를 보면 영상의학 판독 속도를 18.3%나 단축시켰다고 해요. 늘 병목 현상에 시달리는 병원 입장에선 이 18.3%라는 게 진짜 엄청난 효율성 향상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게 과연 환자가 실제로 더 빨리 치유된다는 걸 의미할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인공지능이 임산부의 기록을 쫙 분석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산후 우울증 발병 위험 32%. 자, 종에 위해서는 너무 훌륭한 예측이죠. 근데 실제로 병동에 있는 간호사는 이 32%라는 애매한 수치만 가지고 대체 뭘 어쩌라는 걸까요? 병원은 통계나 확률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엄격한 임상 프로토콜과 법적 책임 아래서 움직이잖아요. 간호사가 자의적으로 개입했다간 면허가 날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수치를 무시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은 AI 경고를 무시했다고 소송폭탄을 맞게 됩니다. 결국 32%라는 숫자 하나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그냥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아주 기가 막히게 꼬집어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화된 치료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의료 종사자가 환자에게 합법적이고 물리적으로 직접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행동 지침 없이 그냥 툭 던져지는 82%의 정확도나 32%의 위험 확률은 임상 현장에서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주는 나침반은 쥐어주면서 정작 바다를 건널 배는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기준의 악용, 그리고 잘못된 과학. AI가 어떻게 의학적 증거를 잘못 종합하는지 들여다볼게요. 진단을 잘하는 거랑 치료를 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뛰어난 의사는 환자가 얼마나 아플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런 미묘한 뉘앙스까지 전무 고려합니다. 하지만 AI의 논리 회로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요. AI는 그냥 벤치마크 테스트를 일종의 비디오 게임처럼 공략해버립니다. 이른바 완정 탐색이라는 꼼수를 쓰는 건데요. 병을 놓치는 것, 즉 위험성 판정을 내리면 수학적으로 감점을 크게 당하니까 아예 감점을 안 당하려고 환자의 고통이나 병원 예산 같은 건 싹 다 무시하고 그냥 가능한 모든 옵션을 다 던져버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중앙에 있는 저 30이라는 숫자입니다. 복잡한 크론병 환자 딱 한 명을 진단하기 위해서 AI가 무려 30가지가 넘는 정밀 검사를 하라고 제안했다는 뜻이에요. 만약 진짜 대학병원 전공의가 배 아프다는 환자 한 명한테 검사를 30개나 처방한다? 당장 짐 싸서 나가야 할걸요? 아니, 의료위원회 회부되겠죠. 하지만 AI는 이렇게 무차별 폭격을 가해서 채점 기준표에 있는 정답 몇 개만 맞히면 무조건 100점을 받습니다. 현실의 환자는 완전히 무시된 수학적 최적화가 낳은 정말 끔찍한 의학의 예시입니다.
근데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염된 우물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요즘 AI가 임상시험 프로토콜 초안도 짜고 문헌 요약도 다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에 따르면 이 시스템들이 조작되거나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이미 철회된 논문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AI는 연구윤리 같은 걸 알 리가 없으니까요. 그냥 자기 수학적 모델이랑 맞아떨어지면 완전히 날조된 데이터라도 마치 확립된 의학적 사실인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내뱉는 거예요. 수백억 원짜리 임상시험이 이런 오염된 우물물을 마시고 설계될 수도 있다는 거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섹션입니다. 정적 모델의 신화. 과거의 데이터에 머물러 있는 스냅샷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죠. 여러분, 잠깐 5년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인간의 몸은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은 종종 AI 모델을 한번 기가 막히게 훈련시켜서 배포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인체의 생물학적 변화나 노화 같은 건 계속 진화하는데 말이죠. 과거 특정 시점의 데이터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런 정적인 모델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스냅샷 성능 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지도 가지고 새로 생긴 신도시에서 길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바로 진화하는 동적 모델의 등장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말기 신부전을 예측하는 ESRD, DRS라는 모델이 그 좋은 예시인데요. 이 시스템 구조가 진짜 천재적인 게 환자가 진단받은 후 1년, 5년, 10년이라는 임상적 이정표가 될 때마다 스스로 모델을 능동적으로 재보정합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에 맞춰 지도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죠. 장기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도약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건강에 대한 환각. 누락된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무서운 착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전 동적 모델 이야기 들으시면서 와, 이제 완벽하네 하셨죠? 안타깝지만 여기서 우리 흥분을 살짝 가라앉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첨단 동적 모델이라도 현실 병원의 그 엉망진창인 데이터 앞에서는 완전히 속수무책이거든요. 방금 그 신보전 예측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UACR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신장 바이오마커를 추적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실제 환자 기록을 열어보니 어땠을까요? 무려 80% 이상의 데이터가 아예 없었어요. 병원이 너무 바빠서 소변 검사를 못했거나 기록을 빼먹은 거죠. 그럼 AI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빈 공간 80%를 그냥 수학적으로 추측해서 채워 넣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대체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AI 모델이 환자의 진짜 생물학적 변화를 추적한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을 그저 수학적으로 꾸며낸 가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바빠서 빼먹은 소변검사 결과를 AI가 대충 지어낸 거라면 그건 전지전능한 인공지능 신탁이 아니라 그냥 정교하고 그럴싸한 수학적 환각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가벼운 협력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AI 아직 병원에서 쓰긴 멀었네 싶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와 맺는 관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AI에게 기장석을 내어줄 게 아니라 방대한 논문을 빨리 읽고 제안을 던져주는 가벼운 협력자로서 부조종석에 앉혀야 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없다고 투명하게 말하게 만들고 의사가 계속 감시해야 해요. 그리고 AI가 버벅거릴 때 언제든 사람이 바로 개입할 수 있는 대체 프로토콜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환자에게 의학적 법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은 결국 언제나 현장에 있는 의사에게 있어야 하니까요. 오늘 우리 그 완벽해 보이던 하이퍼카가 왜 복잡한 현실의 도심 한복판에서 멈춰섰는지 그 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AI가 엄청난 희귀병을 치료했다 같은 자극적인 기사를 보신다면 이제는 그 너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저걸 현장에서 실행할 프로토콜은 있나? 혹시 빈 데이터를 AI가 환각으로 채워 넣은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심층 분석 마무리할까 합니다. 의대생들이 진단법을 달달 외우는데 10년을 쏟아붓던 시대가 저물고 머지않아 AI 동료가 그럴싸한 헛소리질 하지는 않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될까요? 다음에 병원에 가실 일이 생기면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해 꼭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